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여요. 아침에 이상한 손님이 왔었어요. 절 보고 예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린이요? 서윤 씨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절 빤히 쳐다보는지.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한복판 강남구 테헤란로에 자리한 D은행 본점은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분주해집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만들어내는 웅장함 속에서도 창구 직원들의 하루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해요.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이서윤은 오늘도 어김없이 8시 30분에 출근해서 창구 준비를 마쳤어요. 29살 비정규직 5년차인 서윤에게 하루는 항상 예측 가능한 루틴으로 가득합니다. 고객 응대, 서류 정리, 그리고 팀장의 눈치 보기까지요. 서윤 씨,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원두는 콜롬비아로요. 고유정 팀장의 목소리가 창구 너머로 들려왔어요. 40대 중반의 고유정은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방패막이 삼아 계약직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늘 거만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를 타러 가는 길에 서윤은 전산팀에서 일하는 장도현과 마주쳤어요. 32살의 도현은 서윤과 같은 계약직이지만 늘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대해줬습니다. 그는 서윤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커피 심부름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뭐, 익숙하죠. 이것도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서윤 씨는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요. 가끔은 화를 내도 되는데. 도연의 말에 서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계약직인 자신에게는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화내면 뭐가 달라져요? 결국 참고 버텨야 하는 건 똑같은 걸요. 오전 10시경 평소보다 한산한 창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VIP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서윤은 그 노신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노신사는 창구로 다가오더니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노신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리는 서윤의 목 뒤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서윤 자신도 그 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왔던 점이었죠. 노신사는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예린이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신사의 표정에서는 뭔가 절절한 그리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고객님께서는 서윤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노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어요. 그는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서윤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기억하려는 듯이요.
서윤은 그 이상한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노신사의 눈빛에서 본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을 보고 예린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도연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도연은 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여요. 아침에 이상한 손님이 왔었어요. 절 보고 예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린이요? 서윤 씨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절 빤히 쳐다보는지. 서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목 뒤에 붉은 점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노신사의 반응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행 안은 다시 분주해졌어요. 서윤은 창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해서 아침의 그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던 걸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고유정 팀장이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 씨,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창구 정리 좀 해놔요. 감사팀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또다시 추가 업무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피곤함을 느꼈어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항상 이런 잡무들이 자신에게 돌아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9살, 어느덧 30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언제쯤 올까요? 그런 생각들 사이로 다시 그 노신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린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 서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창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 점검을 앞두고 모든 서류를 빈틈없이 정돈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만난 그 노신사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전 10시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업무상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과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서윤은 순간 당황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전화를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공식 기관에서 연락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거래라고 하시면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니 안내해드리는 절차를 따라주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은행에서 5년간 일하면서 이런 유형의 전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하자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좀 더 급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좌가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부하시면 책임질 수 없어요. 확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겠습니다. 전화 끊겠어요.
서윤은 과감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은행 직원으로서 이런 사기 전화는 일상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윤은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은행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곧바로 관리자를 찾았어요. 본사 감찰부입니다. 긴급 사안으로 인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감찰부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자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유정 팀장이 급히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서윤이 다가가자 고유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감찰부에서 당신 관련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저요? 무슨 조사를 왜? 서윤은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감찰부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서윤 씨죠? 회의실로 함께 가시죠. 회의실에서 서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본사 공금 계좌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이루어진 IP 주소가 서윤의 집 근처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죠. 이서윤 씨, 어제 오후 6시경 본사 계좌에서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추적 결과 해당 거래의 발신지가 당신 거주지 반경 500m 내에서 확인되었어요. 감찰부 직원의 말에 서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오후 6시면 자신이 퇴근해서 집에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래를 한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 공금 계좌에 접근할 권한도 없고요. 하지만 정황상 당신과 연관된 거래로 보입니다. 혹시 어제 이상한 전화를 받지 않았나요? 그제야 서윤은 어제 받았던 보이스피싱 전화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전화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고유정 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일에서 비정규직은 안 된다니까요. 회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유정의 말에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요? 이서윤 씨,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각오하세요. 고유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니 그것은 곧 해고를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감찰부 조사가 끝나고 서윤은 멍한 상태로 자리에 돌아왔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윤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들었는데. 도연 씨,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5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나는 서윤 씨를 믿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도연의 말에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준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퇴근길 서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윤은 다시 한번 어제 받았던 전화를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거절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실수를 한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서윤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출근했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어요. 어제 일이 벌써 사내 전체에 퍼진 것 같았거든요. 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려던 서윤은 VIP 대기실 쪽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제 자신을 예린이라고 불렀던 그 노신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그 노신사가 직접 서윤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밤새 무언가를 고민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서윤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업무보다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요. 서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객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신의 상황도 복잡한 때였고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근무 중에는 조금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고유정 팀장은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VIP 상담실에서 잠깐 이야기하시죠. 서윤은 노신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5살 이전의 기억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당황했어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묻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은 특히 전혀 기억나지 않고요. 노신사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혹시 목 뒤에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게 있나요?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목 뒤를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붉은 점이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 점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인데. 왜 그걸 아세요? 혹시 당신의 원래 이름이 예린이었던 건 아닐까요?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이 사람이 자신을 예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더욱 구체적으로 묻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이름은 이서윤이고 예린이라는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신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사진 속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실종됐어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25년 전이면 자신이 5살 때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그 시기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고요. 설마 저를 그 실종된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나이도 맞고 생김새도 닮았고 목 뒤의 점까지 똑같아요.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추측으로 저를 괴롭히시는 건 좀. 서윤이 말하려던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고유정 팀장이 언짢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상담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죄송합니다. 곧 마치겠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노신사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노신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상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서윤에게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한태진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한태진. 그 이름은 D그룹의 창업주 이름이었거든요.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D그룹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D그룹 창업주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도 잃어버린 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한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그 순간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유정 팀장이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서윤 씨, 이제 정말 업무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태진은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야기가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태진이 떠나고 나서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25년 전 실종된 딸, 그리고 자신의 기억 상실.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겹쳐 있었거든요. 고유정 팀장은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요즘 들어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어제 그 사건도 그렇고 오늘은 또 개인적인 상담까지. 정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서윤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변명을 해봤자 더 불리해질 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도연이 서윤을 찾아왔어요. 아까 그분 한태진 회장님 맞죠? 왜 서윤 씨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실종된 딸 같다면서. 서윤은 도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우연의 일치네요. 근데 혹시 정말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설마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 없잖아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그 실종된 딸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서윤은 집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태진이 건넨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D그룹 창업주가 자신을 실종된 딸이라고 생각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에게 본사 감사실 소환 통지가 왔어요. 어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실로 향했어요. 감사실에는 어제 만났던 감찰부 직원들과 함께 본사에서 온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이서윤 씨, 추가 조사 결과
더 심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사실들인가요? 당신 명의 계좌로 수상한 자금 이동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들이 모두 당신의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졌어요.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계좌로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니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들이 모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당신의 공동인증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서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공동인증서를 도용당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자신은 그런 정보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최근에 금융 관련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전화 통화 기록을 보니 3분 이상 통화했네요. 단순히 거절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거절했는데 통화 시간이 길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실수를 했던 걸까요? 감사실 문이 열리더니 고유정 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이서윤 씨는 평소에도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어요.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느라 보안 관리도 소홀했던 것 같고요. 팀장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서윤 씨. 어제도 근무 중에 개인 상담을 받더니 이제는 회사에 손해까지 끼쳤네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고유정의 말에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요? 이서윤 씨, 이제 정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감사실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자택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택 대기라니 사실상 해고 직전 상황이었거든요. 5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감사실을 나온 서윤은 멍한 상태로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급히 달려와서 서윤을 붙잡았어요.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요. 도연 씨, 저 자택 대기 명령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징계위원회예요. 도연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거의 해고를 의미했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서윤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난 끝까지 믿을게. 도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지 마요, 도연 씨. 저도 헷갈려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서윤 씨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윤은 자신감을 잃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 정말 자신이 무언가 실수한 건 아닐까요? 퇴근 후 서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양모 배정숙을 찾아갔어요. 65살의 정숙은 최근 몸이 많이 약해져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서윤아.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정숙은 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은 양모에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해요. 정숙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사실 너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요? 내가 기억 못하는 내 진짜 이름은 예린이었어.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예린이라니 바로 한태진이 불렀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예린이요? 그럼 제 본명이 예린이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5살 때 우리 집에 왔단다. 그때 내 목 뒤에 붉은 점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처음 왔을 때 계속 아빠, 엄마를 찾았지. 정숙의 말에 서윤은 온몸이 떨렸어요. 한태진의 이야기와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저를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단다. 다만 분명한 건 너는 누군가에게 맡겨진 상태였어. 정식 입양이 아니라 임시로 맡아달라고 했지. 서윤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렇다면 한태진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정숙은 봉투를 서윤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내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작은 사진이 들어있어. 한번 봐보렴. 서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중년 남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남성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한태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속 아저씨가 모르겠단다, 서윤아. 하지만 분명한 건 너에겐 어딘가에 진짜 가족이 있을 거라는 것이야.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9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아, 넌 꼭 진짜 가족을 만나야 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질 거야. 정숙의 말에 서윤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정말 한태진의 딸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원을 나서면서 서윤은 한태진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혹시 정말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서윤은 자택 대기 중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중요한 연락일 수도 있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진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태진의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양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진 상태였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어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1시간 후 서윤은 D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한태진의 집무실에 도착했어요. 넓은 사무실 한쪽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큰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태진은 서윤을 소파로 안내한 후 조심스럽게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서윤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 예린입니다. 25년 전 5살 때 실종됐어요. 한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닮았다는 것보다는 목 뒤에 점까지 똑같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정확히 맞고요. 한태진이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어요. 아이의 목 뒤쪽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윤의 목 뒤에 있는 붉은 점과 위치와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서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가능한 걸까요? 서윤 씨,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던데.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한태진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정말 제 딸일 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사설 금융조사팀에 의뢰해서 사건을 다시 조사해봤어요. 사설 금융조사팀이요? 네,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 조사팀입니다. 그들이 당신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태진은 두꺼운 파일을 서윤 앞에 놓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범인들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저지른 범죄예요. 서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의심하던 모든 증거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당신이 전화를 거절했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경로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명의로 가짜 계좌를 만들어서 범죄에 이용한 거죠. 한태진은 파일 속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전문적인 분석 결과와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내일 당신 회사 감사실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를 알릴 거예요.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한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당신이 정말 제 딸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한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서윤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걸까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지. 물론입니다. 저도 성급하게 판단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아, 최 비서실장. 마침 잘 왔어요. 서윤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최유라는 서윤을 바라보며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유라는 잠시 말없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한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서윤 씨 앞에서 해도 괜찮아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의뢰하신 조사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윤은 유라의 말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느꼈어요. 마치 자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태진은 유라의 말에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최 비서실장, 우리는 단순히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요. 물론입니다. 다만 25년 전 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유라의 말에 서윤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25년 전 일을 안다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제가 실종되었을 때 일을 아시는 건가요? 유라는 서윤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도 회사에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최 비서실장, 한태진이 유라를 제지했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한태진의 약속대로 회사 감사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문조사팀이 제출한 자료들이 서윤의 무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윤 씨, 추가 조사 결과 당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실장의 말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범인들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가짜 계좌를 개설하고 마치 당신이 저지른 것처럼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고유정 팀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서윤의 유죄가 뒤바뀌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보안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유정의 말에 감사실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팀장님,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오히려 이서윤 씨가 초기에 피싱 전화를 거부한 것은 모범적인 대응이었어요. 같은 시간 한태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금융 시스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의심부터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해요. 한태진의 기자회견은 당일 저녁 뉴스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어요. 그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보이스피싱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후에 서윤은 한태진의 요청으로 다시 그의 집무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거든요. 오늘 무혐의 판정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서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한태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의 딸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태진은 서윤을 소파로 안내한 후 또 다른 앨범을 꺼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린이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요. 앨범을 펼치자 따뜻한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한태진과 아내, 그리고 어린 예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예린이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한태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종되신 거예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에 놀러 갔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예린이가 사라졌어요. 한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는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어요. 서윤은 한태진의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25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저를 보시고 정말 예린이라고 확신하세요? 한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신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네.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유라는 서윤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서윤 씨 앞에서 말해도 괜찮아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지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25년 전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서윤은 유라의 말에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 비서실장,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한태진의 질문에 유라는 더욱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서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서윤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유라가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제가 정말 예린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서윤의 질문에 한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당신이 원할 때만 하면 되고요. 저는 괜찮아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하지만 유라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DNA 검사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라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분위기도 무거워졌어요. 서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곧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태진도 유라의 진지한 태도에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말해보세요.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유라는 잠시 깊은 숨을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예린이가 실종되었을 때 사실은 제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집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한태진과 서윤 모두 유라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유라의 고백에 집무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한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고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최 비서실장,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예린이 실종과 관련되어 있다니. 한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예린이가 실종되었을 때 사실은 납치가 아니었어요. 납치가 아니었다고요?
예린이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진 거였어요. 회장님과 회장님 가족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한태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 역시 유라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위협이었나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추진하셨던 대형 프로젝트를 기억하세요? 동남아시아 개발 사업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기존 이익 집단들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한태진은 그제야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25년 전 자신이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여러 세력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이 회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을 타겟으로 삼으려 했어요. 특히 예린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린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임시로 맡길 계획이었는데 담당자와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유라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이 그때 안전한 곳으로 보내진 예린이 맞는 건 아닐까요? 한태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왜 그때 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르세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린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담당했던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유라의 목소리에도 오랫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계속 찾았어요.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실종아동 관련 기관들과도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서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신이 그 예린이 맞는 걸까요? 양모 정숙이 말했던 누군가에게 맡겨진 아이라는 표현과도 일치했거든요. 그럼 저는 정말 예린이 맞는 건가요? 유라는 서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모든 정황이 일치해요. 나이, 생김새, 목 뒤의 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린이를 맡겼던 지역이 당신이 자란 곳과 같아요. 한태진은 충격에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5년 동안 딸을 찾지 못한 것이 자신의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유라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한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정말 재벌가에 실종된 딸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 양모는, 배정숙 어머니는 어떻게 저를 맡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당시 제가 신뢰했던 사회복지사의 지인이었어요. 임시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을 찾다가 정숙 씨를 소개받았거든요. 유라의 설명에 서윤은 양모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24년 동안 진짜 딸처럼 키워준 정숙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태진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라 씨, 당신의 잘못을 용서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예린이, 서윤이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서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아니 예린아,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서윤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29년을 이서윤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린이 되라고 하시면 물론이에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저도 성급하게 굴지 않을게요. 한태진의 이해심 깊은 말에 서윤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양모 정숙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저 병원에 가봐야 해요. 양어머니가. 한태진이 즉시 일어났어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지금은 그분이 더 중요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아버지를 찾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한태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정숙 씨는 당신을 지켜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정숙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한태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았구나. 다행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서윤아, 넌 꼭 진짜 가족을 만나야 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질 거야. 정숙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서윤은 24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양모를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태진과 유라도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서 정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어머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어요. 장례식 후에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정숙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펼쳐보니 정숙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윤아, 너를 24년 동안 키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편지를 읽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숙의 마지막 말은 서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윤 씨, 저도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저 서윤 씨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도연의 고백에 서윤은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지켜봐준 도연의 마음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앞으로 서윤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널 지켜보는 게 제 몫이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서윤은 한태진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정리한 후였습니다. 회장님, 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인가요?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한태진은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윤과 한태진은 친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서윤은 정말로 25년 전 실종된 한예린이었던 거예요. 예린아. 한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을 불렀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
진짜 딸이라고 부를 수 있었거든요. 아빠. 서윤도 처음으로 한태진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한태진은 서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찾던 딸을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서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한태진의 도움으로 D은행 문화재단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예요. 첫 출근 날 기자들이 서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새롭게 출발하시는 소감은 어떠세요? 서윤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가족을 다시 만나신 기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기적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편 고유정 팀장은 서윤의 신분이 밝혀진 후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 한태진의 집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서윤, 한태진, 그리고 유라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유라는 25년 전 예린 실종 사건 당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한태진은 처음에는 유라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라 씨,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한태진이 유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유라의 눈에서도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예린 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윤은 재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태진은 딸의 계획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리고 서윤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윤은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29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한태진이 서윤 옆에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린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저인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야. 이름이 뭐든 넌 우리의 소중한 딸이니까. 서윤은 한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양모 정숙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에 해준 말처럼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단지 점 하나로. 서윤이 목 뒤에 작은 붉은 점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 작은 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윤의 새로운 인생도 그 불빛들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리고 평생 기억할 양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서윤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